자, 이 시간에는 감정과 정서의 발달. 그러니까 아이의 유아 사회교육에서 사회성의 발달 중에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유아의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독립성, 이걸 독립성의 발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에 나가는 다른 사람까지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애착, 그 다음에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성역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제 또래 관계라든지 우정의 발달, 이게 이제 사회화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자아 존중감과 독립성 발달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감정과 정서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감정과 정서의 발달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 기능을 가지는데, 그것이 감정이에요.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슬픔의 정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애착에서 부르는 거예요. 애착에서 사랑과 슬픔의 정서를 알게 하고, 아니면 이제 분노나 공포의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정과 정서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불안이나 공포가 있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이걸 대처하는 능력, 수행하는 이걸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런 정서가 분화되고 또 이런 정서를 발달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과 정서의 발달 단계야. 정서라는 거 감정이 아니야. 정서는 뭐냐? 감정에 좌우되는 거야. 정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서다. 그러니까 희노애락 이거지. 희노애락. 그럼 정서의 종류가 뭐냐? 정서는 우리가 동양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지만 서양에서는 톰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서가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흥미, 수치심, 이런 8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자, 정서의 생리적 각성을 보면,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거야. 어떻게 알아차리냐인데, 정서는 아이들이, 이 8가지 상황을 아이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서도 이게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우리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잡아내는 건데, 분노라든지 아니면 질투심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처리해내는데, 정서하고 제일 먼저 정서를 뭘로 알아보냐? 얼굴 표정으로 알아본다는 거지. 얼굴 표정.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럼 정서를 이해했다. 나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 그것이 이제 정서의 관리야. 그래서 그런 정서의 관리 중에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통제인데, 그 통제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억압은 이 정서를 자동적 또는 무의식적인 차단을 하면 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억압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정서는 이 억압을 하는데, 이 억압도 하면 안 되겠고, 이것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억제라는 거 있는데, 억제는 억압보다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건 정서를 통제하는 거고, 억압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아이들의 이제 성격 형성에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성격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억제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불쾌한 감정인 분노, 죄책감, 질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억제할 수 있어야, 의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정서의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느낌,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 정서를 표현하는 데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말로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 자, 이런 정서 발달 이론은, 그럼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정서 발달 이론은 생물학적인 견해도 있어요. 생물학적인 견해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나온 건데, 어떤 행동을 어떤 시기에 행동을 하는 신호인데, 이것이 기본 정서가, 이 다윈 같은 경우는 분노, 공포, 슬픔, 기쁨, 즐거움, 불편함, 질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어느 문화권에서나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다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선천적인 거다. 그래서 생물학적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얼굴 표정에 나타난다는 거지. 문화와 상관없이 이런 것이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정서 발달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야. 이제 그런 견해가 있고, 정서 발달이. 그 다음에 하나는 환경 및 경험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제 왓슨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철학자인데, 공포라는 것은 조건화된 정서적 반응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정서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유아기의 이제 정서 발달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정서가 기쁨, 분노, 슬픔, 공포 이런 것 이제 기본 정서인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규칙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래마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정서의 발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발달하고 마찬가지로 기본 정서 발달도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 나이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나 이해에 관련돼서 역시 한 2세 정도가 되면은 이런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정서는 지속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이렇게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런 정서의 발달도 변하더라 라는 거야. 또한 인지 능력하고 사회 인식 능력이 발달하면서 정서가 더 정교해지더라 그런 얘기야. 더 분화되고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제 정서 발달, 감정이나 정서 발달을 해야 하는데 교사가 도움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지도를 할 때는 이런 것은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인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정서적인 거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교육적이나 이론적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정서를 표현하게 하고 정서를 이해하게 하고 정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서 발달은 이제 어떻게 하냐? 가족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겠지. 정서. 첫 번째 이제 하는 것은 정서 발달은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특히 이제 가족으로부터 부모나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공포라든지
아니면 그 애착이나 이런 것이 다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부모와의 격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교사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부모나 아이들이. 근데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당연히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이 아이들의 정서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잘 대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감과 자율성, 주도성. 이것은 아까 우리들의 아이들의 자기 개념, 자기 개념이잖아. 자기 개념에 대한 아이들이 그걸 가질 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 신뢰감에 대해서는 반감, 자율성에 대해서는 억제라든지, 주도성에 대해서는 뭐 의지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역시 아이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시 교육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질투라든지, 아니면 어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울음으로 표현되는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의 그 양육 방식이나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러한 감정을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 가정에서의 문제인데, 그런 부정과 억압을 하게 돼서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교사가 그런 걸 잘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자신의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야.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 거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들어주지 않거나 표현을 못하게 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지. 무뚝뚝해지거나 아니면 주저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아가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언어가 잘 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감정을 캐치하는 것도 좋지만 불편한 것, 좋지 않은 것 감정까지도 아이들에게서 읽어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슬픔, 아니면 화난 거 이런 것도 잘 알아차려서 이것이 왜 그런지, 또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체를, 이제 어떤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 화가 나서도 갑자기 부모를 때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아이를 때려 구별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거나 아이들을 이제 또 그 제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그래서 감정을 적절하게 제지를 하거나 설명하거나 구별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나 창의적 교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있을 때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교사가 뭘로 한다? 놀이나 창의적인 방법, 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조적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 자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적 놀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놀이잖아. 그러니까 정서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서적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을 위해서 자기 표현적 놀이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잘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교사가 이제 이런 어떤 놀이도구 아니면 놀이도구나 아니면 찰흙이라든지 물감 같은 거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이런 표현을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도 자기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걸 통해서 뭘 한다? 놀이나 이런 창의적인 것을 통해서 공격성 해소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화나게 하고 좀 거기다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격적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형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이런 것을 공격성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놀이나 이런 정서 활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장 해소도 된다는 거지. 긴장,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이제 이완시키는 그런 어떤 놀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미술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감정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당면은 뭐냐?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불안하고 좌절이 오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없어. 유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좌절과 불안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좌절이나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실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겪지 말아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견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져서 그걸 겪어서 빨리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현실에 당면하는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지. 현실 도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는 매일매일 그 자신의 능력, 대처 능력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직선적이잖아, 또. 예? 그러지? 아니면 또 아이들이 주저하거나 그러잖아. 예, 그런 내용들을 실제,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역시 배우더라. 그럼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 제일 먼저. 그래서 일상적인 일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사고나 위기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전 대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야? 여러 가지 뭐 환경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잘 갖춘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설명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한 구성원이 부모가 그것을 알고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감정, 부모는 이제 자녀의 감정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자신의 슬픔이나 실망감, 당황감, 이런 감정을 모두 표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애들한테 감추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감정을 같이, 엄마의 그런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의 질문인데, 이것은 유아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합리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친구의 위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친구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아이들이 알잖아. 그럼 빨리, 바로 선생님한테나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보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서 시키는 방법으로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친구한테 말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교사에게 자기가 어떤 상황이다, 화가 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슬프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이제 합리화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놀이를 통해서 타인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기억함으로써 아이들의 또 타인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정서의 공감 능력이에요. 타인의 정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은 이렇게 자기 보고를 통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역할놀이나 상황 기억에 의해서 높일 수가 있더라. 자, 정서지능은 뭐냐? 이건 이제 지능이라는 것은 IQ는 인지지능이야. 그런데 정서지능도 EQ라고 그러지, emotion. 그러니까 EQ는 감정의 지수야. 감정의 지수. 그래서 IQ가 있는 것처럼 여기 감정의 지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가드너가 제시한 것은 대인관계 지능과 개인의 내적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야. 정서를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내적 지능은 나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드너가 얘기한 대인관계 지능과 내적 지능, 자기 내적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서 지능의 영역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야. 자신의 감정.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동기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이게 이제 자신과 타인의 얘기야.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정서 지능의 영역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럼 정서 지능을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아니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지.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감정의 조절과 통제. 이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절과 통제에 의해서 바람직한 그런 정서를,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서 다시 동기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능동적인 자기 대처, 참거나 인내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데 이제 교육에 초점을 둬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의 방법으로도 역시 상대방의 사회적 행동과 연관된 그런 지능이 되는 거예요. 사회인지 지능과 타인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논리적인 그런 표현이지.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이제 제3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제3자의 감정 상태로 입장에 서서 제3자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잘 되면, 통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 능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거야. 관리함으로써 이런 능력이 개발이 된다. 그 다음에 통찰력과 집중력과 표현력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이것도. 이게 통찰력하고 집중력은
어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통찰력과 집중력이 있으면 어떤 방해물이 와도 그것을 해치고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통찰력, 집중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력은 이런 지적 능력, 감정 상태를 언어 능력이나 행동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사회 인지와 사회적 개념의 발달. 지금 이제 전부 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유아가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이야. 과정이 이제 뭐냐? 사회적 개념의 발달이야. 그러니까 개념의 발달은 뭐부터? 인지부터 해야 돼. 아, 사회라는 게 있구나. 이거야. 그럼 사회 인지가 뭐냐? 인간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지를 뜻하는 거야. 그지?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현상, 조직, 이런 것을 이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개념을 안다는 거죠.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회인지 발달은 뭐냐? 사회인지는 다시 얘기하지만, 유아가 평생 동안 사람의 생각과 의도, 아니면 감정, 관점, 이런 것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데 이제 사회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상황에 대한 추리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인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지. 추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지 과정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인지 발달 과정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제 이미 아까 했었던 거니까.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사고에 대한 이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거나, 이야기 상황의 주인공이라든지 정서를 이제 아는 거야. 아, 자가 슬프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또 기억을 해보고, 자기도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정서 감정을 이해하는데, 뭐, 감정이입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해 간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제 추론 능력인데 이게 의사소통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행동이나 이야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본 거지. 그래서 뭐 아동기가 뭐 레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만 같은 경우에는 역할 이행의 발달 단계가 유아기, 아동기 뭐 이렇게 해서, 유아기가 4세에서 6세인데 레벨 A, B, C, D에서 4단계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동기 6세에서 12세는 스테이지 1, 2, 3에서 3단계로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아기에서 이제 아동기를 한번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은 해. 근데 생각과 자신의 생각 구별이 없어. 그 레벨 A 단계야. 근데 B 단계에서는 자신과 남을 분명히 구별하는 거야, 이제 이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거나 아니면
근데 이제 공통점을 못 보는 거지. C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제 입장이 있게 되는 경우야. 감정이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구나, 같을 수도 있구나,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D 단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신하고 같거나 다를 수 있다, 감정이. 이렇게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유아기는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라는 거, 아니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라는 걸 처음에는 모르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남하고 다 내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다르구나, 이렇게 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타인의 의도에 대한 이해야. 아까는 이제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의도에 대한 이해야.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얘가 원하는 게 뭐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행동을 보면서, 제가 저 행동을 하는 것은 목적이 뭐구나, 이걸 이제 안다는 거야. 그것도 이제 정서 이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행동을 구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의도적인 건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이 한다는 것이, 구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의 발달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야. 사회적인 개념, 사회화에 대한 개념, 상대방에 대한 의견, 상대방에 대한 정서,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이걸 이제 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회의 개념이 이제 생기겠지. 사회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 개념이 발달하는 것은 첫째 이제 권위의 개념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제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권위에 의해서 사회 관계가 이제 권위에 의해서 성인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라든지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이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따를 건지 말 건지 이 개념이 발달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권위의 개념이야. 근데 자발적인 복종이라든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할 것인지, 교사 아니면 주위의 어른들에게 복종할 것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권위의 개념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초기의 도덕적 발달의 주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개념은. 그다음에 이것은 사회적 경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의 개념에는 합법성과 복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합리적, 이제 법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럴 때 복종을 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권위라고 얘기했겠지. 데이먼 같은 경우에 이제 권위에 대한 단계를 레벨 0에서 레벨 0 AB, 그 다음에 레벨 1 AB, 레벨 2 AB에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해놓고 AB 단계로 해놓은 거예요. 레벨 0 A 단계는 뭐냐? 초보 단계니까 뭐야?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 동일시하고 나하고 엄마가 다 똑같고 구별이 없어. 초기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0 B 단계, 0단계 이제 A, B 단계인데 B 단계에서는 자신의 요구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다른 그런 정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자신과 반대되는 그런 특성에 그런 게 특성의 힘을 이제 인지한다는 거지. 그거 인지만 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건 아직 모르는 거야. 권위나 다르구나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레벨 1에서는 권위자 요구를 따르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거지. 그 요인이 힘이 없으면 따라야겠구나. 아니면 사회적, 물리적 그런 능력이 없으면 따라야겠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야. 힘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은 따라야겠구나. 이게 이제 권위 레벨 1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1A 단계에서는. 1B 단계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유아가 보기에 권위자가 우수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런 요소들이 뭐냐? 특수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 능력,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권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복종을 하는 거야, 복종. 왜냐하면 권위자가 자신을 돌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는 그래서 복종을 하는 거야. 돌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레벨 2에서는 A 과정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야, 이제. 사전 경험 아니면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그 권위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야. 명령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간에도, 구체적인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야. 복종이. 레벨 2에 비해서는, 아동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적 요소하고 그럼 다양한 특성을 조정화해서 개념화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높은 단계의 권위적인 것이고, 아니면 협의적인 관계로서 이제 이 아이들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고,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개념이 이제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칙의 개념이 발달이야. 그러니까 권위는 어떤 관계에서의 복종 관계를, 명령과 복종 관계, 아니면 내가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것을 인지를 하는 거고, 사회화 과정이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사회적 규칙 개념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이제 뭐야.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습관, 아니면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야. 사회적 상황에 이제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그런, 권위자나 아니면 사회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규범이나 이런 거에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위 개념에서 이제 인간화의 경향을 띠고 합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콜버그가 얘기한 것은 사회적 규칙의 초기 발달 과정을 한번 보면 콜버그가, 스테이지 0부터 1, 2까지 얘기했는데, 똑같아. 이것도 어느 정도, 아까 여기 도덕적인 그런, 도덕이 아니라 권위의 발달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테이지 1에서 이제 규칙 발달은, 규칙은 콜버그가 얘기한 거야. 규칙의 개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요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단계, 사회적 규범 개념이 없어. 0단계지. 없으니까 0단계겠지. 아까도 이제 0단계에서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권위자로부터 나온 규칙이 권위자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 그게 1단계야. 뭐는 해야지 이제 권위자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권위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권위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규칙을 인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규칙이 안내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안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야. 이거 서로 지키면은 괜찮겠구나. 집단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단계가 이제 3단계. 크게 그렇게 구별을 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0단계고, 그 다음에 규칙이,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한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지 1이고, 2는 규칙이 어떤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안내의 단계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그런 반면에 튜릴은 뭐냐? 튜릴의 연구에서는 역시 레벨 1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레벨 0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규칙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단계야. 그리고 이것도 거의 개념이 없지. 그 다음에 레벨 1에서는 사회적 규칙하고 내적 욕구 사이에 잠재적 갈등이 되지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회적 규칙으로. 누구한테? 권위자나 사회 집단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레벨 1이고, 아까 그거 똑같았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계약 같은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분화되는 거 레벨 2야. 레벨 3은 역시 제약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 규칙의 준수. 이것은 이제 청소년 단계일 거야. 아까는 누구냐. 콜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거기까지는 3단계, 2단계, 3개의 단계까지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레벨 3에서 4단계까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규칙이 무시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규칙도 있고 사회적 규칙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의라는 거 이제 정의. 옳은 것이 뭐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justice라고 하는데 정의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 이 개념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도덕성 판단 발달에서 핵심적인 것의 하나야. 근데 이것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해야 돼. 정의 개념 해야 돼 이것도. 공평성 해야 되는 공평성.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분배 정의가 먼저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한 분배하고 나눔이야, 나눔. 도덕성 발달, 데이먼이 얘기한 건데, 데이먼이 얘기한 것은, 도덕성 발달의 기초 개념이 공정한 분배와 나눔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달 단계도, 여기서도 역시 세 단계에서 A, B 이렇게 나오는데, 다 똑같네. 자, 이제 정의의 개념의 발달은, 다시 얘기했지만, 그, 데이먼의 연구에 의해서, 사실은 이 개념이 정의의 개념인데, 정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공정한 분배와 나눔이 이제 정의라고 여기는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야.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발달하냐.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지금 개념의 발달은 되게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눠서 0, 1, 2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0에서도 A, B 각각 A, B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분배의 정의는 0, 레벨 1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데 개인의 분배 정의 선택은 개인의 소망으로부터 유도된다라고 본 거고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내가 갖는 거야. 그냥 내가 갖는 거야. 내가 나를 중심으로 타인이 지금 없어. 그 다음에 레벨 0은 역시 0은 개념이 없는 거야. 정의 개념 타인이 없는 개념이야. 레벨 0 B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내가 자아중심적인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단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레벨 1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평등의 개념 아니면 이게 이제 생기는 거야. 평등의 개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두 똑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레벨 1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A에서는 그렇고 B에서는 상호 호혜적 개념이다. 호혜적이라는 건 서로 혜택이 되는 거 서로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이제 레벨 1에서 B고 레벨 2에서는 뭐냐?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분배의 정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 A가 대부분 다 가져야지만 B도 조금 가져야 된다고 말이야. 가진 사람이 잘한 사람은 가져야 되지만 B도 그래도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결핍하고 공정성이 있긴 한데 이제 결핍과 욕구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의 B 단계에서는 상호 호혜성의 관계를 평등하고 같이 이제 고려해서 조정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평등성 아니면 필요, 보상, 결손, 보충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된 그런 단계가 레벨 2에서 B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어. 자, 5장 뭐 장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자, 사유적 행동과 관계 기술의 발달. 자, 유아의 사유성의 발달 중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의 인지와 사회적 개념이 발달해 있고, 근데 인지한 거에 따라 사회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행동을 한단 말이지, 인지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은 이타적인 거야. 가장 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관계 기술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럼 이타적인 행동은 뭐냐? 다른 사람을 돕는 거고, 또 위로하고, 구해주고, 방어해주고, 또 나누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타적인 행동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조망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알아보면, 유아기의 이제 이타적인 행동은 상당히, 어린 시절에는 역시 이건 안 나타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디서 배우냐, 이타적인 행동이. 이제 어린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서적인 그런, 설명의 형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데, 네가 친구를 울렸구나, 라든지, 때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에 의해서 도덕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절대로 찔러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말로 해서 뭐야? 설명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원칙에 대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했을 때 애정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타적 행동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기더라. 이게 기초두는 것은 감정이입이지 뭐. 이것도 감정이입에 의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 2세 이후에 이제 2세 전후에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서 어머니가 이제 물건을 나눌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도와주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감정이입과 이타적인 행동인데,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아, 이렇게 많은 데 있구나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아이들의 이제 발달 단계에서,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감정이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타적 행동으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 행동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타적 행동이 있었고, 공격적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사실은 공격성은. 이 공격성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금지시키는 거잖아, 금지. 못하게 하는 건데, 공격성은 그 뜻은 뭐냐면은 상대방이나 아니면 사물에 해를 끼치는 것이 이제 공격성이잖아. 그리고 공격성은, 상대방 아니면 사물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 이것도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해가 되는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이건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공격성은 자기 주장하고는 다른 거야. 자기 주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권리를 방어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요구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자기 주장인데, 공격성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 사물이나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꼭 가르쳐야 될 그런 과제다. 공격성.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공격성에 관련 변인이 있는데, 이거 공격성을 일으키게 되는 변화 요인이야. 충동이라는 거지. 충동의 원천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를 지각하는 거야.
의도를 깨달았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의도를 지각했을 때 공격하는 거고. 남녀의 차이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되게 공격적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공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자는 어떻게 해? 언어적으로 또 여자가 더 공격적일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에 따라서, 가족 관계에 의해서도 공격성이 달라진다. 그 변화 요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관계의 발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것들까지도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사회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타심이라고 했고, 그렇죠? 이타적인 행동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그 다음에 공격성,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관계의, 요인이야. 사회관계를 알게 되는 발달의 요인인데, 그럼 이제 집단에서의 관계는 뭐냐? 집단에서의. 당연히 이제 또래 집단이겠지. 이 또래 집단에서는 사회 경험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경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뭐야? 발달 단계는 똑같아, 사회성에. 자아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단 놀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야. 자아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관심 갖고 좋아하기를,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거고. 이제 집단에서 관계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집단의 적응력은 뭐냐? 집단 내에서 공유하기, 아니면 차례 지키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 개념에 관련된 문제,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놀잇감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공격적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놀잇감은 지가 독점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니까 교사가 이런 걸 빨리 보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권리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집단 적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공유를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집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집단에서 가장 큰 그런 사회 행동의 큰 걸림돌이 뭐냐? 경쟁.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 누가 끝내는지 먼저 보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안 돼. 너무 이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 누가 착한가 보자.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방법이고, 적대감을 오히려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이런 질투심이나 라이벌 관계라든지 적대감 이런 것 하지 않도록 교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친밀한 우정이 자신감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친밀한 우정이라는 것은 뭐야? 아이들 간의 신뢰감과 확신감이야. 신뢰. 서로 믿고 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거 믿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우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는 이런 신뢰와 신뢰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격리가 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는 아이들이 벌로 격리도 시키긴 하잖아, 때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꼭 격리를 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못 어울리게 하는 것은 뭐야? 그것이 사실 사회화를 박탈하는 거잖아. 사회화 과정을. 어떻게든 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분개심이나 아니면 적개심을 더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격리가 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격리를 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써라. 사회와의 사회적 행동과 관계교실의 발달의 차원에서 한번
격리가 벌로 사용이 안 되는 이유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격리를 하면은 아이들이 어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립인데, 이렇게 고립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격리를 벌로 사용하면 분개심과 적개심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행동을 이제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아이들이 혼자 있게 되는 거야. 스스로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자극에 대해서 이제 과민해지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격리는 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적개심이나 분개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친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화의 최종적인 단계야. 친교 능력. 그럼 좋은 친구는 뭐냐? 내가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서로 다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 공격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지?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친절한 친구. 신체적인 매력도 있고, 이쁘고, 그런 얘기야. 아이들이 이쁜 애들 좋아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래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눈을 마주치거나, 상대방의 아이를 만지거나, 이렇게 좋아하면 이렇게 가서 만진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만지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유아의 호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유아의 기질에 이게 있는데,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 뭐가 있을까? 유아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확신은 뭐냐면은, 어떤 아이들이 이제 확신을 하고 친근감을 갖게 되냐면, 개방적이어야 된다. 방어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그런데 이럴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짝 짓는 방법. 짝지 주는 것도 괜찮아요. 짝을 줘서 같이 한번 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다른 사람이 이제 친구나 이런 데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 관계 기술이야, 기술. 그 능력이니까. 집단에 잘 적응하는 능력은 놀이를 통한 사회적 능력을 향상, 아니면 식사 시간을 이용한 사회적 능력. 이거는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편한 분위기에서 먹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집단을 이용한 사회적 능력 배양. 이 교사들이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돕기 행동을 통한 이제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교사가 해야 될 일, 사회와 가정 중에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비사회적 충동에 대해서는 또 억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억제를 해야 돼, 억제. 비사회적 충동, 아니 반사회적 인 것에 대해서 억제하는 것은, 충동의 억제는 행동 통제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또 이런 걸 써. 행동 통제를, 충동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걸 어겼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 있도록 하는 거. 분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런 경우는 또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계속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잠깐 나가 있어 하고, 뭐 다른 교육을 하고 들은다든지. 그 다음에 감정과 규칙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자신이 돌아올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있도록 하는 것은, 충동적인 것은, 비사회적인 충동을 할 때 잠시 얘가 그 분을 삭히거나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격리하고는 달라. 격리는 완전히 왕따 시키는 거잖아, 교사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지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확고한 행동을 선생님이 취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단기적인 방법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내적 통제를 위한 장기적인 방법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이걸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하고, 아니면 금지를, 이건 절대 하지 마 해서 계속 안 할 때까지는 그것을 야기시켜서 못하게 그때그때 저지를 하는 걸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행동이 가정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잘 면담해내는 걸 통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계하도록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분히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을 해줘야 되고,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어려움에 주목해. 여러 가지 이제 쭉 얘기하는데,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욕구 충족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용인되는 욕구 충족 방법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그만두게 하는 것.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항상 유아가 힘에 의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아가 스스로 대안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아 통제가 있는데, 자아 통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동 방법이야. 사회적 행동 방법 중에 자아 통제가 있는데, 주위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를 알고 자신의 내적 욕구나 아니면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이제 자아 통제지. 이것도 이제 내적 통제를 아이들이 해갈 수 있고, 이것도 초기에는 안 되지만 점점 이제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3세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통제를 내면화하고 자기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기 충동에 대해서 유혹에 아니면 충동에 저항하는 그런 전략으로 발달시키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만족 지연 같은 걸 학습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자아 통제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혹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만족 지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사회적 기술에는 의사통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학이라든지, 이제 공유학에서는 이제 안정감과,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직접적인 가르침, 이런 거에서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기 말고 이제 협동하기도 있지, 협동하기. 협동하기에는 강화에 의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많을 때 협동의 유형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는 이렇게 협동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경쟁도 사실은 협동의 반대인데, 학급에서 이제 경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사실은 피할 수는 없지만, 협동은 경쟁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이지만 경쟁을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경쟁을 하더라도 승자 패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승자와 패자가 없이 너도 잘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의 유아를 잘했든 못했든 서로 기억해야 되고, 교사는. 그 다음에 모든 유아에게 특별한 과제를, 다른 과제를 주면 경쟁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자주 칭찬해 줘요. 이런 것들이 내용에 주된 것이 되겠다.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과 지도,